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통합사회 해설을 맡은 김민선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치고 힘든 하루였을 것 같아요. 옆에 있다면 선생님이 토닥토닥 해주고 싶지만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앞서 총평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한 말이 있죠.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나 꽃이 피어 있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망쳤어. 나는 사회 과목이랑 맞지 않나 봐 라고 포기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 시험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발판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꽃을 피워내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해설해 나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 정말 익숙하죠? 우리 6월, 9월, 11월 계속 1번으로 등장했고요. 작년 11월에도 이 1번에 이 문제가 등장했어요. 바로 인간, 사회, 환경,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각 관점이 나왔을 때 이 관점에 해당되는 주요 키워드, 표현들 정리해두면 더욱 좋다고 했죠. 빠르게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4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시간적 관점. 이 시간적 관점은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나요? 그렇죠. 시간, 말 그대로 시대적 배경 혹은 맥락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이 시간적 관점이었습니다. 주요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로 공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은 뭐였나요? 장소라던가 지역, 네트워크 와 같은 여러 가지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는 관점, 그게 공간적 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우리 사회 현상에 사회 구조나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는 관점,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이나 정책 등에 관심을 갖는 관점이 사회적 관점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 윤리적 관점은 옳고 그름과 관련된 가치, 태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기억해 두면 매우 좋습니다. 바로 규범적 방향성.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옳은 행동인가와 관련된 방향을 탐구하려는 관점이 바로 윤리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 관점 혹은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각 관점이나 입장에 해당되는 키워드, 표현들을 기출 선지들로 정리하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토대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아동노동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제시문이네요. 최근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약 1억 7천만 명의 아동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이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아동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아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동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 아동노동 문제는 우리가 세계의 인권 문제를 배우는 단원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하죠. 이 아동노동 문제를 가지고 각 관점에서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 아동노동 비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조사한다. 연도별 변화예요. 시간적 관점에 해당되는 키워드죠. 그래서 A, 시간적 관점, 기억 맞는 보기고요. 니은. B, 아동노동 착취를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조사하려고 한대요. 자, 얘들아, 인간 존엄성 같은 경우에 가치죠.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 비춰봤을 때 아동노동 착취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파악하겠다는 거니까 B는 무슨 관점? B가 아니고 니은이 무슨 관점이에요? 그렇죠. 윤리적 관점이죠. D.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제도, 정책, 키워드죠. 바로 C, 사회적 관점에 해당되는 보기 맞고요. 리을,
아동노동 비율이 높은 지역의 분포를 조사한다.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리을은 무슨 관점이에요? 그렇죠. 공간적 관점. B가 되겠죠. 따라서 맞는 보기는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 포함되는 주제일 확률이 매우 높은 단원인데요. 이 문화권과 관련된 거 일단 먼저 제시된 문화권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권의 특징을 보니까 일단 종교 경관, 가옥 형태의 의복 문화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종교 경관을 보니까 여기 대놓고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나타난다. 즉 이슬람교를 대부분 믿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요 종교들 기억하시나요? 이 각 종교별로 이제 독특한 모습, 경관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첨탑이나 둥근 지붕의 모양을 가진 이슬람 사원, 흔히 모스크라고도 말하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있는 뭐 성당, 교회 혹은 종탑 등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이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상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가 있죠. 불교는 불상, 탑 이런 것 등이 종교 경관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슬람교를 믿는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가옥 형태를 봤더니 일단 작은 창, 키워드를 표시를 해볼게요. 작은 창, 그리고 평평한 지붕, 그리고 흙 벽돌집. 아마 이 흙 벽돌집인 이유는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많이 보이는 재료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 작은 창 같은 경우에는 뭔가 뜨거운 햇빛이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작게 만들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 가옥 형태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 집들이 지금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죠. 즉 좁은 골목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없으니까 뜨거운 햇빛 이걸 막고 싶은데 그늘이 많지 않으니까 이 집들을 다닥다닥 붙여서 이 좁은 골목을 형성해서 이렇게 사이에 그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옥 형태를 보이는 문화권, 바로 어떤 문화권이죠? 그렇죠. 우리 이거 건조기후 할 때 배웠잖아. 그래서 이 가 문화권은 바로 건조 문화권과 관련된 특징들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래바람이나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서 몸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즉 건조 문화권의 특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죠. 우리 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가 여러분들 분석하는 문제 종종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지도에서 우리가 배웠던 문화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선생님과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같은 경우에 여기가 어디죠? 그쵸, 우리 대표적인 큰 사막,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곳 A가 바로 건조 문화권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아프리카 문화권이고요. 그 다음에 C, 여기는 어디예요? 오세아니아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이 D와 E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문화권인데 또 여기에서 갈리죠. D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그리고 E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BCDE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사실 여기에 요 두 가지가 사실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곳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해는 여기가 바로 이제 동부아시아 문화권, 그 다음에 여기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문화권까지 또 세세하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세세하게 문화권의 주요 특징들을 배웠다면 그것도 따로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유럽 문화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추운 지역인 북극 문화권 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화권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뭐였나요? 이 나타난 제시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이 바로 건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A였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문화권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정리를 해드리면 지도에서 위치 파악하는 문제,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이나 3학년 때 올라가서 배우게 될 지리 과목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위치 파악하는 문제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권이 기본적으로 기후나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 그리고 종교나 산업과 같은 인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 그게 바로 문화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이 각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 주민분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경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특히 중요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들, 기본적인 의식주,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언어, 그리고 발달한 산업,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표로 정리해가면서 공부하신다면 혹여나 이번 기말고사에 이 범위가 포함됐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문화 변동의 양상과 관련된 문제고요. 7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였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양상,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화 변동의 양상,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되죠.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서 이제 변화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냐? 일단 첫 번째로 두 문화가 함께 평화롭게 존재하는 문화 병존 혹은 문화 공존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문화와 외부 문화가 만났을 때 이 기존의 문화가 외부 문화에 흡수되어서 대체된 게 뭐예요? 문화 동화죠. 문화 동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났을 때 또 새로운 문화, 제3의 문화가 생겨나는 걸 우리가 문화 융합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떠올리고, 사실 이 문제, 문화 변동의 양상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때 사례 속에서 이 개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례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뭐 이렇고 뭐 함께 편성해서 공연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국악과 서양 음악을 접목해서 하나의 독특한 음악 장르, 즉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거죠. 우리 이 문화 병존 동화 융합 중에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 문화 변동의 양상, 뭔가요? 그렇죠. 바로 가는 문화 융합입니다. 문화 융합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나 사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코리아타운은 미국 안에 또 다른 한국으로 불린다. 한국 음식, 한국어 등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와 함께 존재한대요. 지금 한국 문화, 미국 문화가 함께 평화롭게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에 들어갈 알맞은 문화 변동의 양상은 바로 문화 병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볼게요. 1번. 가는 발견으로 인해 나타난 문화 변동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문화 변동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 문화 변동은 왜 나타나는 것인가와 관련했을 때 우리가 이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사회 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재적인 원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면 발명, 즉 기존에 없었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발명에 의해서 그 사회의 문화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있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찾아낸 것, 즉 발견을 통해서도 문화가 변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1번을 보면은 발견으로 인해 나타난 문화 변동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지금 하나의 독특한 음악 장르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명으로 인해 나타난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가는 문화 병존이 아니라 융합, 나는 문화 병존이니까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다른 사회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잠깐 여기로 와볼게요. 외재적 원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하는 경우는 이런 거야. 다른 사회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만났을 때 그게 바로 외재적 원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죠. 그래서 외재적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 전파라고 부릅니다. 이 문화 전파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했을 때
문화가 병존하기도 하고요. 문화가 동화되기도 하고요. 문화 융합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는 나와 달리 다른 사회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나타난다? 아니죠. 달리가 틀린 거죠. 다른 사회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서 나타나는 건요. 문화 융합도 그렇고요. 문화 병존도 그렇고 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어 나타나는 건 얘들아 뭐죠? 문화 병존이 아니라 문화 융합이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건 바로 문화 융합에 해당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4번 역시 틀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기죠. 나는 모두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문화 병존, 동화, 융합 중에 문화 동화는 기존의 문화가 외부의 문화와 만났을 때 그 외부의 문화에 흡수돼서 대체되기 때문에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동화예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반면에 문화 병존이나 문화 융합은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특히 문화 융합되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기존의 문화 요소가 다 깃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것. 이 5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많이 어려워했었나 봐요. 근데 아마도 쌤 생각에는 이게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라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았을 수 있어.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게 나타난 문제인데요. 일단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민 생활, 사람들의 모습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기후가 어떤 기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과 함께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후가 나타나는 무슨 공원 촬영이 이루어졌대요. 어쨌든 근데 원시적인 이곳에 밀림을 보고 촬영지로 선택했대요. 일단 키워드 첫 번째. 밀림. 빽빽하고 울창한 숲이 밀림이죠. 얘들아,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 높은 기온. 너무 추우면 잘 못 자라잖아. 높은 기온과 함께 그리고 물도 많이 있어야 좋겠죠. 그래서 높은 기온과 또 많은 습기를 머금어야 이제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덥고 습한 지역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야. 밀림이란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8월 평균 기온 25.8도고요. 1월 평균 기온이 21.7도래.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와, 1월 평균 기온이 21.7도야? 라는 거죠. 즉, 가장 추운 달이 최한월이란 뜻이죠. 그쵸?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고, 그쵸? 18도씨 이상이고, 밀림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긴 어딜까요? 바로 열대기후 지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기후 지역 구분하는 거 배웠잖아. 이제 쾌펜 아저씨가 구분해 놓은 그 기후 지역. 그래서 기온이나 강수량을 기준으로 우리 크게 5가지 기후 지역 배웠었죠. 구분한 거.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열대기후 지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술록 키워드죠. 술록은 어디서 길러? 그렇지. 가장 추운 한대기후 지역에서 기르는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풍부한 침엽수, 통나무집이라는 가옥 형태도 중요하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 그렇죠. 냉대기후 지역. 3번, 체온 유지를 위해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입는다. 추우니까 보온을 위해서 동물의 털로 만든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는 곳. 한대기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1, 2, 3번은 지금 다 틀린 보기야. 그쵸?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건조한 여름철에 올리브, 포도 등을 주로 재배한다. 자, 여기는 어디냐? 온대기후 중에서도 지중해성 기후 에서 볼 수 있는 생활 모습이죠. 특히 올리브나 포도와 같은 작물들이 고온 건조한 날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는 농업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지 배웠었죠? 바로 수목농업이라는 키워드도 꼭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대규모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 자, 이 플랜테이션 농업은 대표적인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죠. 넓은 농경지 그리고 선진국의 자본, 기술,
그 다음에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등을 활용해서 뭐 카카오나 커피 등을 재배하는 상업적인 농업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식 화전 농업도 꼭 챙겨두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 각 기후지역에서 나타나는 의식주 모습 그리고 특히 이제 가옥 형태와 관련된 그림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각 기후지역에서 발달된 농업이나 산업 등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신다면 다음에 세계지리 과목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고 했어요.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작년 11월 기출문제 풀어보셨나요? 사실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2019년 11월에 다뤄진 문제들, 주제들이 2020년 올해 11월 시험에도 참 많이 반영됐어요. 심지어 작년 11월에 똑같이 이 기본권과 관련해서 헌법 조항과 연결 짓는 문제가 작년 11월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조항 속에서 기본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헌법 조항 외우는 건 아니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가를 보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선거권. 우리 기본권 5가지 중에 선거권과 관련된 기본권은 뭐였나요? 선거. 정치에 참여하는 것. 즉, 가는 참정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참정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고요.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포인트죠. 청원권. 청원권과 관련된 기본권이 바로 청구권이죠. 그래서 이 청구권은 국가기관한테 나 지금 기본권 침해당했어 도와줘 라고 구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면 문서로 이렇게 요구할 권리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럼 가와 나를 살펴봤으니까 보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참정권이죠.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가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 자, 여러분들 요 보기 천지 체크해 갈게요. 여러분들 기본권 나의 정말 소중한 권리지 절대 아무도 내 권리를 침해해선 안 돼, 제한해선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배웠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기본권은 때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경우에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죠? 국가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권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 즉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물론 다만 본질적인 자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목적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나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다. 그쵸? 청구권이 바로 수단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 대표적인 권리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리을. 나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얘들아 청구권은 국가한테 나 기본권 침해당했어 도와줘 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기본권과 관련해서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 바로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종류 당연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격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지 소극적 권리인지 수단적 권리인지 혹은 가장 오래된 권리인지 현대적 권리인지 이런 기본권들만의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정리해 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경제학자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작년 11월에도 출제가 됐었고 우리 지난 9월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뜻이겠죠.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제학자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단, 갑, 을은 각각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중에 하나를 주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일단 각 자본주의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강하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약하게 개입해야 돼, 혹은 시장의 자유를 존중해야 돼라고 얘기하는지, 즉 정부의 개입 혹은 역할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갈 때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수정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결국에는 자본주의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들, 뭐 예를 들면 사유재산제도, 뭐 경쟁의 원리 등등 이런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서 갑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보니까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라는 게 포인트죠. 그쵸? 즉 이런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 상황을 정말 제대로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은 오히려 정부 실패를 초래해.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마도 여기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마도 1970년대에 나타났었던 석유파동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석유파동의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도 결국엔 실패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뿜뿜 솟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경쟁의 자유야말로 필수 요소고, 그래서 시장의 자유를 지켜야 돼, 정부 개입 축소시켜야 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을은 신자유주의,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 자본주의 형태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공기업 민영화, 복지정책 축소, 즉 정부 개입 강하게 해라, 마라. 즉 정부 개입을 강하게 하지 마. 시장의 자유에 맡겨둬, 내버려둬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갑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 을의 의견입니다. 그쵸?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갑은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계획경제를 주장한다. 물론 갑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입해야 돼 라는 얘기가 곧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얘기인가요? 계획경제가 뭐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나라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에 다 개입해서 통제해야 돼 라는 걸 강조하는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형태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을은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을 주장한다. 그렇죠. 신자유주의는 바로 정부의 개입,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유에 맡겨둬라 라고 얘기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히려 갑이 큰 정부를 주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을은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음을 부정하나요?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들이죠. 따라서 부정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5번. 5번도 참 중요한 아주 좋은 선지였어요.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들 배웠죠? 바로 시장 가격을 흔히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이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과 달리 얘를 인정한다 이게 아니고요. 갑과 을 모두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달리가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 그리고 함정선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들 꼭 포인트 잘 정리해 두시고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는 인권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관련된 문서의 일부다.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인권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배울 때 주요 문서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 인권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 일단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인권 혹은 우리 배웠죠, 기본권. 어떤 인권들이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 인권 혹은 기본권 여러 가지 우리 배웠잖아요. 이 기본권들이 어떤 순서로 등장했는지 간혹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고 보도록 할게요. 가를 보니까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 기본권이 뭐냐 봤더니 자유롭고요. 평등하되어 자유권과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라고 국민 주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나를 보니까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바이마르 헌법에는 노동할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고요. 일자리 얻지 못한 국민들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즉, 인간다운 생활을 내가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야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사회권이 지금 바이마르 헌법에 아주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차티스트 운동을 계기로 선포되었다. 자, 여러분들 가가 지금 뭐예요? 프랑스 인권선언이잖아. 그러면 차티스트 운동이 아니라 뭐겠어? 그쵸? 바로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선포된 선언문이 바로 프랑스 인권선언문이고요. 차티스트 운동은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된 노동자들이 이제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회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가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강조했다. 자유, 평등 나와 있죠? 니은 맞는 보기. 디귿. 나는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하였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죠.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권을 명시해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회권 최초로 명시한 거 맞고요. 디귿 맞고. 리을. 가는 나와 달리 연대권의 보장을 명시했다. 여러분들 연대권이 뭐예요? 일단 이 연대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 여성이나 난민, 장애인, 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줘야 돼라는 생각이 생겨나면서 연대권이 등장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이 연대권은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돼라는 걸 강조하는 권리가 연대권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권의 보장, 연대권의 등장은 이 둘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나타나게 되는 흐름이야.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8번 어떠셨나요? 사실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아마 경제 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9월에도 이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기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11월에도 또 이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개념, 합리적 선택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리적 선택이 뭐냐?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 이익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편익이라고 부르죠. 내가 얻게 되는 만족감, 이익, 즉 편익이 뭐보단 커야 돼? 그래야 좋은 선택이야? 그쵸.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들의 가치, 이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기회비용보다 내가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보다 적어도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더 커야 그게 진짜 좋고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다시 기회비용을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은 그럼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쌤이 이걸 굳이 왜 적었냐면 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우리 배웠습니다. 진짜 찐으로 나에게 순수하게 가져다 주는 이익, 순편익이라고 배웠죠. 순편익이 0보다 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편익이 정말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우리 개념 배웠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과 평소 갖고 싶던 브랜드 한정판 운동화 구매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대요. 보기랑 같이 바로바로 볼게요. 왜 고민에 빠졌냐? 바로 보면 안 되겠네요. 미안해요. 뒤에 보니까 왜냐하면 현재 갑이 가진 용돈으로는 둘을 모두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뭐 하지? 뭘 하지? 뭐 선택하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고민을 왜 하냐? 희소성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거다. 희소성 개념 기억해야 되죠. 나 정말 사고 싶어, 먹고 싶어, 갖고 싶어 이런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 그게 희소성이었죠. 즉, 나 이것도 공연도 가고 싶고 운동화도 구매하고 싶어. 그런데 뭐가 부족해? 자원, 돈이 부족해. 희소성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기억, 맞는 보기. 니은, 시험 공부로 인한 편익은 갑이 공연 티켓을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이다. 여기 지금 보니까 갑은 시험 공부까지 포기해야 하는 공연 관람 대신에 결국 운동화를 구매하는 합리적 선택을 했대요. 공연 관람을 하려면 시험 공부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그럼 만약에 내가 시험 공부를 선택했다면 그 시험 공부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 이익, 즉 편익이 공연 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 얘들아, 여기 명시적 비용이 뭐예요? 실제로 내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 그거죠. 티켓 값이네. 공연 티켓 값. 이게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쵸? 내가 공연을 보러 갈 경우에, 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내 지갑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이 명시적 비용이니까 이 티켓 값이야. 근데 얘들아, 시험 공부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얻는 이익이 공연 티켓 값 이거야?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 공연 관람 안 했어. 공연 티켓 값 아꼈네. 시험 공부로 인한 이익. 이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로 인한 편익은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공부를 통해서 뭐 성적을 올려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비금전적인 것도 만족감이니까. 그리고 또 뭐 아니면 뭐가 있죠? 뭐 뿌듯함, 뭐 이런 걸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편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연 티켓 값은 시험 공부의 편익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의 한정판 운동화 구매로 인한 편익은 기회비용보다 크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 이 갑이 운동화를 구매하는 합리적 선택을 했대요. 이 친구가 지금 운동화 구매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 편익이나 혹은 기회비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친구한테는 운동화 구매가 합리적 선택이었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복이야. 그 다음에 리을, 갑의 공연 티켓 구매는 한정판 운동화 구매에 비해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 우리 이거 방금 정리했죠.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여기 바로 적혀있죠. 순편익. 그래서 얘들아, 순편익이 큰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랬어. 그런데 지금 공연 티켓 구매가 운동화 구매보다 순편익이 크려면 공연 티켓 구매를 갑이 선택했어야죠. 근데 지금 갑은 운동화 구매를 하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운동화를 구매한 것이 바로 순편익이 더 큰 선택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들 이 경제 파트도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평화의 의미, 우리 갈퉁이라는 평화학자 기억나나요? 이 갈퉁이 제시한 평화의 개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소극적 평화, 그리고 적극적 평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친구가 없어. 그럼 이걸 가지고 평화로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근데 만약에 때리는 친구가 없는데 근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쫄쫄 굶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로 인해서 자꾸 내가 차별을 당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걸 진정한 평화로운 삶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갈퉁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소극적 평화,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평화도 굉장히 중요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이 구조적 폭력은 사회구조나 제도로부터 발생한 폭력이에요. 빈곤 혹은 독재, 인종 탄압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폭력이 구조적 폭력이고요. 문화적 폭력은 이런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폭력이에요. 뭐 종교나 사상, 언어, 예술 등을 가지고 정당화하려는 이런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폭력이 문화적 폭력입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제거돼야 진정한 평화로운 삶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갈퉁이라는 평화학자였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사실 중요한 건 가죠. 그래서 평화의 실현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억 볼게요. 인류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게 해주죠. 평화로운 삶. 뭐 어렵지 않죠? 기억 맞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인류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 평화. 아까 뭐였어요?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도 소극적인 평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평화 실현,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니까 특히 이 니은 보기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이 강조된 보기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 인류를 각종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평화 실현이 중요하죠. 이거는 앞서 갈퉁이 제시했던 평화의 개념 중에 특히 적극적 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평화가 강조된 보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리을, 현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의 번영만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러분들 평화로운 삶 왜 중요해요? 현 세대도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평화로워야 되잖아. 현 세대가 아니니 틀린 거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번영 함께 가능해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10번 볼게요. 자, 이 10번 문제. 여러분들 이제 2, 3학년 때 지리 파트, 또 지리 과목을 배우게 된다면 또 이렇게 표나 그래프와 같은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프의 가시기와 비교한 나시기 특징을 고르래요. 그럼 일단 여기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나시기의 상대적 특징을 A에서 E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가 나시기가 각각 1975년, 2019년 중 하나래요. 먼저 그거부터 파악할게요. 자, 보니까 가와 비교했을 때 나 시기에 봤더니 파란색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쵸? 촌락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가보다 나가 더 산업화, 도시화 된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른쪽 도시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을 봤더니 가에서 나로 바뀌니까 뭐 주거나 상업, 공업 과 관련된 이 공업 이 각 세 가지 이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이 훨씬 넓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 시기는 언제? 아직 산업화 도시화가 좀 덜 된 시기 1975년도가 가 시기이고요. 나 시기가 좀 더 많이 도시화되고 발전된 2019년이 바로 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 시기는 좀 더 산업화되었고요. 좀 더 도시화가 완전히 진전된 시기가 나 시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기억나나요? 우리 정육면체 모양과 관련된 이 자료가 나올 때 팁이 있었죠? 기억이 나겠죠?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는 걸 소거해 나가면 됩니다. 없애버리면 돼요. 일단 지금 나 시기가 산업화 도시화가 더 진전된 시기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먼저 표시해 볼게요. 도시화율이 어때요? 얘들아, 도시화율이 뭐였죠?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개념 정리해야 되죠. 즉 도시화율은 당연히 나 시기에 더 높겠죠. 그리고 직업의 종류는 더 어떨까? 많겠죠. 그리고 지표면, 그 땅의 겉면의 포장 면적 비율도 당연히 가 시기보다 더 높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안 되는 걸 지워 나가는 거야. 자, 일단 도시화율이 높아야 돼.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높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 지워줘야 되겠죠. 이 지우고요. B도 지워줘야 돼. 그 다음에 직업의 종류가 많아야 돼. 많아야 되는 쪽은 뒤쪽이죠. 그럼 앞쪽에 있는 걸 지우면 돼. 앞쪽에 뭐가 있죠? D가 있네요. 지우고요. 마지막으로 지표면의 포장 면적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아래보다 위쪽으로 가야 되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지워줘야 돼.
아래에 있는 C 지워주면 남은 건 뭐? A 하나 남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따라가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높음, 높음 다 많음이었죠? 그쵸? 아무데나 한 점을 찍고 나 여기서 출발할래. 자, 일단 도시화율이 높죠? 나시기가. 그래서 높네.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종류는 더 많죠? 아, 그럼 뒤로 가야 되네? 뒤로. 그 다음에 지표의 포장 면적 비율은 높네? 그럼 위로 가야 되네? 위로. 그래서 A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신다면 이 정육면체 모양이 나왔을 때 전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A였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기역, 환태평양 조산대야. 얘들아,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을 둘러싼 조산대죠. 흔히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이 판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서 지구상의 어떤 대부분의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그게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였습니다. 따라서 1번이 아니라 기역이죠. 기역, 환태평양 조산대는 지갑판의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 맞죠? 기역 맞고요. 그래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멕시코가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했대요. 안전권, 우리 배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기도 하고요. 이 안전권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야. 당연히 이 개념 설명에 해당되는 복이죠. 니은 맞는 복이. 그래서 이 안전권이 헌법에도 실제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폭염이래 얘들아. 폭염. 폭염은 시가지와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 가져오나요? 아니죠. 침수 피해를 가져오는 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자연재해 중에 홍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자, 가뭄에 대한 설명이냐. 열대 저기압이 통과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 열대 저기압이 키워드죠. 열대 저기압과 관련 있는 것. 바로 어떤 자연재해? 태풍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는 가뭄이 아니라 뭐죠?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를 동반하는 거니까 그런 피해를 적어줘야 됐었겠죠. 따라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이고요.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제 특히 윤리 과목을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다양한 사상가의 입장을 배운 단원 또 혹시 기억나나요?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단원이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상가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가졌었죠. 그 다양한 사상가들 중에 누구냐를 굳이 맞추지 않아도 몰라도 사실 이거 제시문 독해 문제예요.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쾌락은 최소한으로 추구해야 돼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기 아래에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답을 체크했는데 적절한 답을 체크하지 않은 친구들을 이제 없애나가면서 풀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 자연적인 쾌락을 최소한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연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필요해 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근데 갑을 정의 이거 맞다고 체크했어. 그럼 얘네들 지워야 되지. 그럼 남은 애들은 누구야? 병과 무만 남았어요. 얘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욕을 최소한으로 만족시키고 성적 욕구도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 왜냐하면 과도한 욕구의 추구는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 키워드가 뭐예요? 과도한 욕구를 절제해야 되고 이 절제를 통해서 나는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어. 평온함 키워드죠. 이 마음의 평온함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강연자의 입장에 모두 체크 표시를 한 친구를 골라야 되는데 앞서 봤듯이 갑을 정은 아니었죠. 두 번째, 고통이 사라진 마음의 평온함 강조하고 있잖아. 그대로 키워드 나와 있죠. 그러면 평온함 봤더니 병무 둘 다 잘 체크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도한 욕심을 버린 절제 있는 삶을 통해 얻어진다. 독해 문제죠. 절제 나와 있잖아. 병무 잘 체크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신적 쾌락이 아닌 육체적 쾌락만을 통해서 얻어진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육체적 쾌락을 최소한으로
과도하게 추구하지 않고 마음의 평온함과 같은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체크 표시를 한 문은 잘못된 선택을 했네요. 따라서 바르게 응답한 학생은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에피쿠로스였어요. 절제, 검소를 강조하고요. 마음의 평온함, 그리고 정신적 쾌락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선지가 있어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13번 볼게요. 자,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다국적 기업, 말 그대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기업이죠. 이 다국적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다국적 기업의 입지입니다. 혹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간적 분업이라고도 불러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해야 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산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 기업의 본사,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화 등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공장, 그리고 개발을 위한 연구소, 이런 것 등이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본사와 생산 공장의 입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주로 어디에 위치하나요? 그렇죠. 잘 대답했겠죠. 바로 대도시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도시는 특히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 있고 또 자본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본사가 보통 만들어지고요. 세워지고,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은 주로 어느 지역? 바로 개발도상국.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주로 생산 공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시설 등이 많은 곳, 혹은 쾌적한 연구가 가능한 환경이 갖춰진 곳에 주로 입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요 공간적 분업과 관련된 문제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기업.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주로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 개발도상국에 입지하는 게 아니라 주로 우수한 인력, 자본이 풍부한 대도시에 입지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세계도시가 등장했어요. 이 세계도시는 말 그대로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세계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도시들을 세계도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세계지리 과목을 배우게 되면 또 주요 세계도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위치들도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이번 기말고사에 이 단원이 포함된다면 역시 잘 봐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세계도시 세 가지죠. 바로 미국에 있는 뉴욕, 그리고 일본에 있는 도쿄, 그리고 영국의 수도 런던. 이렇게 해서 세 개 위치까지 꼭 살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세계도시는 이런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 맞습니다. 니은 맞는 보기. 디귿. 국가 간 빈부격차 심화라는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국가 간의 빈부격차 심화.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 세계화의 문제점 중 하나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정무역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무역이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역 형태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리을. 여러분들 이거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 디귿과 리을은 심지어 작년에 11월 문제를 보시면요. 진짜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같은 선지야. 그러니까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또 하나의 단서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에 나왔던 선지인데 리을로 인해서 문화의 획일화로 인해서 각 지역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강화된다? 여러분들 문화의 획일화가 뭐야? 문화가 서로 비슷비슷해져 라는 거죠. 세계화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 그들만의 문화가 더 강하게 뚜렷하게 나타날까요? 아니죠. 더 약해지겠죠. 서로 문화가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따라서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2단원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바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관련된 주요 주장, 관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가 뭐였죠?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보다 훨씬 우월해 라고 인간을 정말 중심에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자연이 가치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건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즉, 자연이 도구적인 가치,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인간중심주의고요. 그러면 얘들아,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생태중심주의 또 정리해야 되겠죠? 생태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 인간은 자연의 한 일부분, 한 구성원에 불과해. 그래서 함께 조화롭게,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는 걸 주장하는 게 바로 생태중심주의였죠. 그래서 이 생태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어떤 가치를 인정하냐면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비슷한 말, 본래적 가치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 해당되는 키워드나 표현들도 꼭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기출선지들을 토대로.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갑은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의 주인, 자연을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을 굉장히 우월하게 여기는 입장을 갑이 갖고 있죠.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고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닐 수 없어. 단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치를 지닐 수 있어 라고 주장하니까 갑은 누구가 아니죠. 갑의 입장은 바로 인간중심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갑은 인간중심주의. 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야. 인간은 자연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뭐였죠?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그리고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식물과 대지로 확대해야 돼. 인간으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즉 도덕적 고려라는 건 도덕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 대상이 인간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 대지, 자연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을은 생태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친구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 입장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간중심주의 입장을 지니고 있는 갑은 어떻게 대답할까? 첫 번째,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치를 지니냐? 라고 했을 때 갑은 예라고 할까요? 아니오라고 할까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치를 지니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간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가치를 지녀 도구적 가치를 주장하는 갑.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야? 맞아 라고 주장하죠. 갑이. 그러면 그러면 갑은 B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을 생태중심주의 보겠습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치를 지녀? 맞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야? 아니야. 함께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요. C가 바로 을이 되겠네요. 따라서 B,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은 독해 문제예요. 어렵지 않았고 이 정보화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변화된 모습과 관련된 독해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이거 뭐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이런 V월드 이거 다 실제 사례인데요. 여기 지금 보니 일단 첫 번째 읽기 자료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경로를 버스 노선으로 만들었대요.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군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V월드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디지털화된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개발했대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또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업 주제 뭘까요?
그렇죠. 바로 딱 나왔죠. 1번. 공간 정보. 다양한 공간 정보들을 모아서 빅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 정보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4개는 사실 제시문과 관련이 없었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몇 개 짚어봐야 되는 것은 정보 격차. 사실 정보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정보 격차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이 정보 격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 9월에서 또 그래프가 아니었죠. 도표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죠.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전자민주주의가 하나의 대안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 전자민주주의 개념도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볼게요. 갑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갑을이 어떤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적극적 우대 조치.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적극적 우대 조치를 같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 우대 조치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개념. 적극적 우대 조치가 뭔가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나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우리가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냐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적극적 우대 조치와 관련해서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례와 관련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게 될 대입 전형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전형들이 있죠.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하나의 적극적 우대 조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적극적 우대 조치와 관련해서 또 하나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우려되는 점, 즉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혜택을 주다 보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갑 볼게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필요해. 그럼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친구군요. 왜냐하면 적극적 우대 조치는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온 약자들을 보호해주고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야 라고 긍정적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을을 볼게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시행되어서는 안 돼. 즉,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정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배 기준들을 배웠어요. 그쵸? 정말 적합하게 이제 자원들을 분배해 나가는 자원이나 가치 등을 분배해 나가기 위해서 적용되는 기준들을 크게 우리 3가지 배웠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업적. 내가 실제로 달성한 성과, 실제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업적 등을 토대로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업적에 따른 분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에 따라서 재화나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능력에 의한 분배. 그 다음에 필요. 정말 이 재화, 이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원들이 분배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분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한 재화나 가치가 분배되어야 돼 라고 강조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 우리 배웠잖아요. 그 개념도 녹아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쵸?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분배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더 반영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역차별 문제죠.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차별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갑, 을의 입장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거야. 아까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죠. 사회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근거를 내세울 수 있겠네요. 기역은 적합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을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거야. 얘들아, 적극적 우대 조치가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둘 다 아니죠. 오히려 필요에 따른 분배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디귿, 을은 적극적 우대 조치가 시행되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반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을이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리을,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거 무슨 입장이야? 부정적 입장이죠. 따라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을만에 해당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7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독해 문제야.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읽어보니 각종 교육, 문화 등등 시설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어.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다양한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해야 되고 비수도권의 발전에 힘을 써서 뭐를 완화해야 된대. 즉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수도권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야. 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분산시켜야 돼.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커. 이걸 완화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 보겠습니다. 몇 번에 나와 있나요? 독해 문제죠. 지역 격차에 따른 공간 불평등 현상을 완화해야 돼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5번이 정답이고요. 사실 1, 2, 3, 4번은 제시문과 관련이 없는 선지였고 공간 불평등 현상이 이제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서의 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공간 불평등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기역에서 디귿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죠. 여러분들 나중에 또 열심히 소중한 자산들을 모아 나갈 거니까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예금, 주식, 그리고 채권 내 기본적인 의미는 알아야 되죠. 얘네들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내 돈을 맡겨두는 거, 예치해두는 거. 그게 예금이죠. 주식이 뭐예요? 회사가 자신들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회사 소유권 일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징표. 그게 주식이죠. 채권은 뭐예요? 정부나 기업 등이 이제 필요한 돈을 빌리면서 나 언제까지 꼭 갚을게 라고 약속을 써놓은 증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세 가지 금융상품을 보기에 제시된 기준으로 한번 특징을 분석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배당금. 여러분들 배당금이 뭐죠? 배당금은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나눠주는 거. 그게 배당금이야. 그럼 얘들아 쌤 방금 뭐라 그랬어? 배당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주식 소유자한테 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예금은 배당금 이런 거 없고요. 채권도 없고요. 주식에만 있어. 주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이고요. 자, 그러면 이자 수익. 이자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은행에 돈 저축하면 나중에 이자 받을 수 있죠. 주식은 이자라는 개념이 없고요. 채권도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이 나한테 빌린 돈만 딱 갚는 게 아니라 뭐도 줘야 돼. 이자 당연히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 채권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 어떤 정해진 기한, 날짜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묻는 건데 예금, 만기 있죠. 그 다음에 주식은 만기라는 게 따로 없죠. 그 다음에 채권은 정해진 날짜에 갚아야 되잖아. 만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보기 분석해 볼게요. 1번. 예금은 배당금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배당금은 니은 주식,
2번,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나요? 주식? 아니죠.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건 기업과 디귿, 예금 채권. 3번, 디귿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이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예금자 보호제도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이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서 금융기관 하나당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야. 그래서 매우 예금이 안전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틀린 보기고요. 4번, 기업은 니은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다. 그렇죠. 주식보다 예금이 훨씬 안전성이 높다. 대신 수익성은 낮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만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만기가 있는 건 디귿이죠. 니은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자산관리의 3가지 원칙, 안전성, 유동성, 그리고 수익성에 따라서 각각의 금융상품들이 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서로 높은지 낮은지도 분석한다면 여러분들 다음에 경제 과목 배울 때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9번 볼게요. 19번 문제도 참 좋은 문제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문제인데요. 일단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을이 바로 만 17세네요. 그쵸? 즉 어린 친구, 연소 근로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설명을 골라야 되는데 일단 바로 보기부터 볼게요. 1번, 기업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근로시간.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볼게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근로 조건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내가 여기서 일하면 임금 얼마 받지?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 여기서 얼만큼 일해야 되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되지? 중요하고요. 내가 여기에서 일할 때 휴일은 언제 보장받지? 이런 것 등등이 내가 일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조건, 근로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 아니고요. 2번, 니은의 경우 을은 갑에게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근로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야. 총 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와 있어요. 우리 휴게 시간 배운 거 기억나나요? 휴게 시간 여기다 적어볼게요. 휴게 시간은 내가 근로시간이 만약에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무조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역시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어요. 따라서 지금 4시간 넘죠,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적어도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을은 디귿에 합의했으므로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실제로 일상에서 많이 겪게 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주기로 약속했대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여러분들 다 했어도요.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최저임금 달라고 요구하면 돼요. 사장님이 너 어리니까 넌 적게 받아도 돼.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사회시간에 배웠다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근로계약 시 을의 부모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아직 어린 친구야, 미성년자야.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여기 적어볼게요. 기억해야 되는 게 근로계약에 있어서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그치만 근로계약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서 사장님과 함께 체결해야 됩니다. 즉 부모님이 대신 가서 막 사인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받을 임금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장님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돈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없냐? 아닙니다. 임금은 직접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거 또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에게 임금 전액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얘들아, 현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임금은 반드시 전액, 통화로, 화폐로 지급해야 된다. 현금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을의 문화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문화이의 태도 하면 세 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기준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기준,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냐, 없다고 보냐에 따라서 문화이의 태도가 나뉘어집니다. 문화의 우열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란 없어. 라고 얘기하는 태도가 바로 문화상대주의고요.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 문화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아니야 다른 문화가 더 우수해 라고 얘기하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갑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볼게요. 보니까 이 중국의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은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것 비위생적인 풍습이야. 이 문화는 우리의 선진적인 문화와 비교해보면 한참 뒤떨어져 있어. 우리 문화가 최고야. 갑은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치아를 검게 물리는 건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풍습이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존중해야 돼. 그들의 문화를 그 사회의 배경, 맥락, 상황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걸 보니 을은 상대주의죠. 그러면 1번. 갑의 태도는 이질적인 문화 요소의 수용을 원활하게 한다. 아니죠. 자기 문화, 우리 문화만 최고야 라고 하니까 다른 문화 요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틀렸고요. 2번. 갑의 태도는 타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서가 아니죠. 자기 문화를 오히려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3번.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을 상대주의는 부정하죠. 이런 기준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 다양한 문화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태도가 바로 무슨 태도? 문화 상대주의 태도.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을의 태도는 모두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여러분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만 최고야 라고 주장하니까 모든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해설을 들은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정말요. 일단 정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가 남아있으니까 이번 모의고사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 모의고사에서 강조되는 주제 당연히 내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신 대비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언제나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안녕!